왜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까? 저는 세 가지를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자체의 하락 속도 좀 심각할 정도로 좀 빠른 속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물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얘기 계속 나오다가 요즘에는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부상을 하더라고요. 2023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 보신가요?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커졌다. 또 어찌 보면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가 리스크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높고 연준도 정책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던 경험이 1980년대 그 이후는 처음인 상황들이고, 그렇게 금리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자산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주택 경기 여기도 상당히 좀 찬바람이 좀 불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한 영향 자체가 앞으로 이제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에도 사실은 둔화 압력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형태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얕은 경기 침체냐, 골이 깊은 경기 침체냐라는 논란은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얕은 경기 침체의 모습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2023년에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할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물가 잡힐 때까지 그 2% 그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올린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경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연준도? 갈림길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 연준이 12월 달 FOMC에서도 사실은 조금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할 거야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1분기를 지나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악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이고,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압력 2%대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다만 거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올릴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일정 부분 이제 물가 압력이 둔화가 됐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상당 부분 중단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그 시점 자체가 예상하는 것처럼 2월 달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 회의가 있고, 또 3월 달에 이제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늦어도 3월 정도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되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진짜 더 올리게 되면 미 연준이 지금 중간값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대충 5.0에서 5.25인데 그 이상으로 만약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골이 깊은 경기 침체로 전환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5% 이상의, 그러니까 5.5라든지 6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금리 쪽으로 다가갈수록 가계나 특히 이제 기업 쪽에서의 이자 부담이라든지 도산 위기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골이 깊은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수령이 2월 초에 있을 FOMC 거기가 아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제조업 경기도 좀 둔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지표들도 보이지만은 고용 시장은 생각보다 되게 탄탄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미국 고용 시장은 과거와는 좀 다른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고용 시장이 강해라고 얘기를 할 때 미국의 인구 사이클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그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 자체가 이번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예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해가 지나갈수록 그 베이비붐 세대는 자연스럽게 이제 근로시장에서 이제 나가게 되겠죠. 베이비붐 세대의 공백 자체를 그럼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데, 사회 초년배우들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근로자의 공급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 20대 초반의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참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000년 이후에 보면은 사회 초년배우들의 그 경제활동, 노동시장 참가율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원을 통해서 뭔가 근로보다는 다른 쪽을 통해서 이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한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노동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민자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이제
이민자를 잘 안 받는 정책으로 돌아섰고 거기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예 사실상 이제 이민자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 자체가 미국의 그 노동 시장에 상당히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은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이 담당하던 어떤 일들 자체를 이제 정상적인 시장에서 노동자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조 자체가 이제 좀 변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미국이 이제 리쇼링 정책,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려오는 정책을 한 부분에 대한 효과도 적지 않아서 노동 수요 자체를 많이 늘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미국 경기가 뭐가 상당 부분 안 좋아서 노동 시장이 바로 타격을 받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2월 달 FOMC 회의에서도 파월 의장 자체가 이민 문제를 사실은 노동 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도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얘기되지 않았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물가와 관련돼서는 임금 상승률이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다. 뭐 악당처럼 이제 강한 노동 시장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그렇게 노동 시장이 사실은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견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업 상태가 잘 안 빠지다 보니까 뭐 소득 자체가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소비를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강하다라는 부분이 미국 경기의 침체 고를 자체를 상당히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턴의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어떤 경기 침체에 비해서 노동 시장이 악화되는 강도 자체는 상당 부분 조금 약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다. 사실 중국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2022년에는 중국 경제가 정말 너무 심각했어가지고 그걸로 인한 타격도 사실 한국 증시나 금융시장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2023년 중국 경제는 좀 어떻게 22년에 비해서는 나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도 완화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영향 자체가 춘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정상화 쪽으로 이어질 거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국 경기 기준을 보게 되면 예상외로 좀 좋을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못했던 야외 식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처럼 중국도 당연하게 뭐 3년 동안 진노를 놨으니까 눌려있던 수요 자체가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중국 경기 자체를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의 힘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갑자기 뭐 6%, 7%갈 거야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 중국이 안고 있는 한계라는 것도 분명한 부분들입니다. 체제라는 부분,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집권 3기로 들어오면서 내걸었던 공동부유 정책,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소득은 이제 나누자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인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왜 나왔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소득 불균형 문제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커지다 보니까 자칫 그것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체제 자체에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금 과도기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를 사실 중시를 하다 보면은 성장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그 과정을 과연 얼마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중국 경기의 안정적인 성장 상당 부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펑다 문제로 대변되는 중국 부동산 문제 자체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 워낙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이제 마지못해 사실은 피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 경기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정책은 아닐 거로 보고 있고요. 부채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는 한 번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 경기의 시한폭탄 역할을 할 거고요. 또 그게 중국 경기에 있어서의 성장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요인을 좀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제 미중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저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22년 중국 경제도 정말 힘들었는데 23년에는 상반기는 상당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흐름 자체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그 미중 갈등이요. 지금 양상을 보면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그냥 앞으로 쭉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지 아니면 어떤 여파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 좀 전망하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 문제를 떠나서 뭐 최근에는 사실 뭐 신냉전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하는 상황들이고요.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패권 문제가 아니라 뭐 경제, 뭐 또 외교,
뭐 이러한 질서 자체가 완전히 좀 재편되는 과정 속에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소위 이제 데탕트라는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 또 미국 질서하에서 세계가 사실은 움직였던 안정적인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서 지금 20, 30년간 사실 그 체제가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하는 것들 자체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패권 경쟁에서 지기를 싫어할 테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이게 더 나가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의 어떤 그러한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TSMC라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두고 경제 패권이 이제 군사적인 충돌까지 가느냐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골치 아프고 사실 또 세계 경제는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전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미중 갈등 문제라는 부분 자체는 뭐 치포 동맹 뭐 이러한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 공급망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2022년에 물가에 대한 어떤 고민 자체가 상당히 컸는데 결국 공급망 자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코스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물가 압력 자체가 계속해서 뭐 그때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제가 2020년 초에 이제 중물가 중금리 시대를 얘기했는데 중물가라는 부분은 뭐 한 3% 4%대 이 물가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한 현상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막 1, 2%대 너무 저물가여서 디플레이션 맨날 걱정한다고 제가 한 3년 전에 맨날 기사 쓰고 그랬는데 그 시대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결국 그러면 세상은 그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혁신을 찾으려고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물가 압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뭐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부족한다면 그것을 결국 로봇이 대체를 해야 될 거고요.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정상적이라고 하면 24시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생산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사람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부분. 임금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올라갈 거는 아닐 것 같고 로봇의 어떤 수리 비용이라든지 교체 비용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결국은 된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이 물가에 또다시 디플레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차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점점 현실화되는 것들이 최근 뭐 미국 트럭 기사 분들도 부족하고 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자율주행차로 만약 대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물가 압력을 계속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가와 관련돼서 저희가 새롭게 다시 저물가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있다. 새로 저물가 시대는 언젠가는 다시 올 수도 있다. 2022년에는 한국이 이제 3고에 시달렸잖아요. 환율, 유가, 물가가 전부 다 너무 높아가지고 한국 경제에는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다르게 보면은 2023년에는 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한국 경제는 희망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외 불확실한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개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한 해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한 G20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 국가가 한국입니다. 왜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세 가지를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IT, 반도체라는 비중 자체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큰데 22년 한 해 뭐 미국 금리 뭐 이러한 인상, 팬데믹 수요 자체도 많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특히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게 국내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유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 뭐 거의 100% 수입 의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국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만과 한국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식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상고 자체가 결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가장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인데 내년 우리나라 경기와는 별개로 주식시장 자체는 조금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 자체는 대불확실성, 뭐 소대구의 중국 경기 2023년에는 상반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한 요인들 또 유가도 다행스럽게 최근에 보게 되면 한 80불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겨울철에 천연가스의 대란,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에너지 대란을 우려했는데 다행스럽게 유럽도 에너지 대란 자체를 피하는 이러한 모습이어서 조금 이제 에너지 문제, 특히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3고에 있어서의 문제, 특히 이제 그것이 무역 수지 쪽에서의 적자 폭 자체를 상당히 줄여주는 요인.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마진 자체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반등의 힘들이 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경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딱히 뭐가 좋아지기가 그렇게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게, 아무래도 23년 전 세계 성장률, 미국도 뭐 지금 0%대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고, 유로도 뭐 결국 0%대 성장률, 뭐 중국이 좀 좋아진다 해도 결국 4%, 뭐 잘해야 5% 정도 성장률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우리나라 성장률의 좀 제약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금 강조드리는 거는 2023년은 저는 이제 집토끼를 좀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국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자체의 하락 속도 자체가 조금 심각할 정도로 좀 빠른 속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 속도가 멈춰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거를 장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들이, 그러한 어떤 물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자체가 떨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떨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빚을 내서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섣불리 누가 집을 사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집값의 하락 속도 자체는 상반기에 더 빨라질 수도 있다. IMF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의 이제 주택 가격의 위험을 경고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호주, 한국 세 개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값이 잘 받치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자금 경색 현상이 뭐 불거지고 했던 분들 자체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라든지 부동산 경기 이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2023년 국내 경기 성장률 이러한 쪽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집토끼 부분 자체를 조금 빨리 잡아야 그래도 뭐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23년 하반기 국내 경기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들 그리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2023년에는 이런 거를 주의해서 투자하라,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뭐 서둘러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 추이를 보시면서 투자 선택하시는 게 좋은 투자 조언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2022년에 사실은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반등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라든지 중국의 어떤 경기 사이클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23년 1분기 그러한 것들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조금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정말 이러한 리스크라든지 또 불확실성이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예금 금리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예금 금리 수준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뭐 다 싫다, 나는 좀 편안하게 어떤 좀 이자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예금도 하나의 좋은 어떤 투자 수단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